법과 쩐이 만나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켜드리는 시간, 살면서 꼭 필요한 생활 속 법률 이야기를 알기 쉽게, 편하게, 재미있게 쏙쏙 전달해 드립니다. OBS 법전. 매주 월요일 만나는 OBS 법전 시간,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조계의 이슈들, 또 다양한 사건들을 유쾌, 상쾌, 통쾌하게 풀어주실 쾌쾌쾌 법조계의 비타민 구민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조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조금이 아니죠. 많이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 사회적으로도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네, 이 사건은 그 피해 학생이 오랜 기간 SNS 상에서 사이버 불링을 당한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는데 이 피해 학생의 부모님이 이제 부모님과 피해 학생을 원고로 하여 가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부모님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이버 폭력과 실제 폭력, 요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 조금 더 이렇게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하기가 쉬우세요? 일단은 둘 다 입증 자료가 있느냐의 문제인데 오히려 뭐 차라리 폭력을 행사하거나 뭐 상해를 행사하거나 어떤 이제 눈에 띄는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면 이게 증거가 또 명확하고 목격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정말 왜 은따라고 하잖아요. 이제 몰래 뭐 그냥 티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경우는 사실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렇겠죠. 뭐 다행히 사이버 불링 같은 경우에는 뭐 단톡방 자료 같은 게 있거나 하면은 좋은데 뭐 이게 또 단톡방을 다 나가버려서 없어진다거나 뭐 그런 경우들에는 사실 또 증거 확보가 또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증거를 확보한 뒤에 다시 오세요 하기도 그렇잖아요. 아이가 계속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예전보다 학교 폭력 때문에 변호사님을 찾는 분들이 늘었나요? 네, 많이 늘었습니다. 실제로 학교 폭력 사건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학교 폭력 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또 신고를 하러 아니면 대응을 하러 많이들 방문을 하시고요. 네. 뭐 아이들끼리 서로 잘 지내다가도 오해가 생겨서 멀어지다가 또 이제 그 오해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또 학교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소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왕따를 하는데 이제 학교에서 티나게 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이제 사이버상에서 이제 괴롭힌다거나 뭐 그다음에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어깨를 부딪히고 가는 그 아이들이 하는 말로는 어깨빵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렇게 어깨 부딪히는 행위를 하면서 이제 시비를 계속 걸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면 또 이제 또 싸움을 하게 되거나 또 싸움을 걸거나 하는 그런 식의 학교 폭력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학교 폭력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은 진짜 근절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학부형이시잖아요. 아이를 네, 키우시는 맞습니다.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이게 저도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오해가 쌓여서 이게 어느 순간 걷잡을 수 없게 돼버렸구나. 감정적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순간이 이제 너무 지나가 버려서 이제는 정말 이렇게 학교 폭력 기구를 통해서밖에 해결이 안 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실제로 또 이게 심각한 학교 폭력을 당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학생이 돼서도 그때 그 일을 잊지 못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아직도 그때 그 학교 폭력 기억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데 가해한 아이들은 너무나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걸 볼 때마다 그때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정말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그렇죠. 우리가 학교 폭력에 대해서 좀 더 크게 이슈가 될 수 있었던 게 드라마 더글로리였는데 네. 이제 이 드라마 더글로리라는 것은 학창 시절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단적인 폭력 그 비슷하게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근데 그 이제 성인이 돼서까지도 잊지 못하고 결국 복수를 하게 되는 그런 건데 이게 보면 드라마기 때문에 복수가 아름다워 보이고 드라마이기 때문에 복수가 정말 그렇게 성공을 했지만 사실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럴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현장에서 아이들의 그 괴롭힘이 일어나고 있는 이 현장에서 이걸
바로 잡아주는 게 필요한 일인 것 같은데 그 역할을 이제 함께 구민호 변호사께서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건들을 함께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그럼 일단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에 피해를 입었다.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합니까? 일단은 학교 폭력을 신고를 해서 일단 학폭위를 열어서 네. 거기서 이제 학폭 처분을 받게끔 하는 가해자를 받게끔 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민사상 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형사상 만약에 이 아이가 뭐 명예훼손을 한다거나 뭐 SNS 상에서 뭐 욕설을 한다거나 비하 발언을 한다거나 아니면 허위 사실을 이제 공표해서 아이를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또 명예훼손 또는 모욕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뭐 때린다거나 또 때림으로 인해서 상해를 받는다거나 또는 협박을 당하거나 뭐 돈을 갈취하거나 이런 것들은 또 뭐 폭행, 상해, 공갈 이런 사건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아이들이 아직 연령이 어리기 때문에 형사처벌 받기는 어렵지만 소년 사건으로 송치가 돼서 소년 재판을 받게 돼서 또 처분이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민사 혹은 형사까지도 가서 소송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학교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 학폭위의 처분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라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학폭위 절차가 진행되기 전이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요? 네, 아직 학폭위에 신고는 했지만 학폭위 절차가 진행이 되기 전이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학교 내에서 이제 학폭 전담 선생님께서 일단 아이들 피해자 학생 그다음에 가해자 학생들의 진술을 받고 그다음에 학교 폭력 전담 기구를 열어서 그 전담 기구에서 이제 관련 증거랑 사실관계들을 다 이제 정리하는 걸 한 다음에 이제 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로 이 내용들을 보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 진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진술이 나중에 뭐 바꾸거나 하게 될 수가 없고 바꾸더라도 기존 진술은 그대로 유효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 진술에서 굉장히 피해자라면 피해 사실이 매우 구체적이고 구체적이라고 하는 거는 일시, 장소, 그다음 어떤 행위를 당했고 어떤 피해를 입었고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때 자기가 이제 어떤 감정적인 걸 느꼈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혹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가지고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자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증빙 자료들을 좀 잘 준비를 해야겠다. 증거를 잘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쭉 검색을 하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방관자 처벌, 방관자들의 폭력 처벌 이런 거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네, 많습니다. 특히 사이버 불링 같은 경우에는 단톡방에서 이제 주도하는 어떤 뭐 학생이 이제 피해 학생을 이제 대놓고 저격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쉽게 나서서 뭐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타깃이 본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가만히 있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 보면은 그 단톡방 내에서 이 아이들은 동조한 것처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관자로 처벌이 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사건이었는데 실제로 때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때리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그 고등학교 뭐 2학년 선배가 1학년 학생들을 때리고 있고 그 1학년 학생들의 이제 다른 친구들은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에서 이 가만히 있었던 아이들도 학교 폭력 처분을 받았거든요. 말리지 않았다. 적극적으로. 근데 사실 적극적으로 말릴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사건은 저희가 나중에 이제 소송을 통해서 취소를 받긴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상황에서 이 아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제 뭐 항의를 하거나 맞거나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애가 이 친구도 당연히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사이버 불링은 조금 더 다르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분위기가. 이게 그런 거죠. 단순히 김연아 PD와 장소연 작가가 싸워요. 그걸 제가 말리지 않고 가만히 보면 그거는 구경하는 거가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힘이 센 누군가가 힘이 약한 누군가를 괴롭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나서서 그 상황을 말리려고 한다면 오히려 이 힘센 무리들의 타깃이 나로 변경이 돼서 이 공격의 대상이 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관자라는 게 어쩔 수 없는 방관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해자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조금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가해자로 방관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지목을 당해서 소송에 휘말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학교폭력처벌법에도 이런 상황을 알고도 가만히 있거나 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가해행위로 본다라고 보는 그런 규정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거를 말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뭐 이제 항의하거나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동조했다고 봐서 또 똑같이 정신적인 뭐 상처를 줬다고 보기 때문에 학교폭력 처분을 같이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집단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데 장소연 작가와 자꾸 두 분 죄송해요. 김연아 PD와 둘이 방관을 했어요. 똑같이 방관자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평소에 김연아 PD한테 쌓인 게 많아서 김연아 PD만 가해자로 함께 신고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방관했다 하고.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평소에 쌓여있던 감정, 악감정을 반영해서 둘 다 그냥 방관을 했지만 뭔가 둘 다 방관으로 느끼지 않고 한 사람만 공격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거든요. 왜냐하면 학교폭력이라는 거는 신고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 학교폭력위원회를 열다 보니까 신고하지 않은 가해자는 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실제로 학교폭력 관련해서 변호사님이 변론을 맡으셨던 사건이나 기억에 남는 사건들도 둘러볼 텐데요. 어떤 게 기억에 남으십니까? 기억에 남는 사건 중에 하나는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남자아이 사건이었는데 이 남학생이 고등학생인데 이제 소위 학교에서 말하는 일진이라는 친구 무리들이서 왜 이 학생을 안 좋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소위 말하는 어깨 부딪히는 행위를 계속 하다가 계속 이제 그 행위를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그게 다툼이 돼서 이제 싸우자라고 돼서 이제 나오라고 무조건. 근데 이제 이 친구 입장에서는 싸움에 응하지 않으면 자기가 어쨌든 언젠가는 이 친구한테 계속 괴롭힘을 당하거나 뭐 맞거나 이렇게 될 것 같아서 거기에 응해서 나갔는데 거의 일방적으로 계속 맞았습니다. 그렇겠죠. 네, 맞아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구가 이제 이쪽 안구 안아 골절이 오고 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갔는데 그 싸우는 광경을 이제 어떤 친구가 보고서 이제 학교에 신고를 했고 바로 이제 그 양호 선생님이랑 학교 안에 계신 교무실 선생님이 오셔서 상황 확인을 하셔서 이제 이 친구는 병원으로 보내고 그래서 학교 폭력으로 접수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일방적으로 폭력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다툼으로 올라올 때 보면 쌍방폭력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상대방도 자기가 싸우자고 해서 싸움을 했기 때문에 그건 쌍방이다. 그리고 이제 그 상황을 목격했던 친구들이 한 9명 이 정도가 있었는데 그 9명들이 또 여기도 똑같이 방관자로서 그 9명들이 다 이게 그 한호하면서 뭐 이제 누구 이겨라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그 누구도 이 친구가 맞는 거를 막아주거나 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이 친구가 잡으면서 이렇게 그 허리를 잡거나 넘어지지 않으려고 허리를 잡거나 이런 걸 갖고 쌍방폭행이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당연히 그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의 친구 중에 이제 끝나고 이 친구를 이제 간호해주고 부축해줬던 친구들은 왜 걔네는 방관자가 아니냐 걔네들도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친구들에 대해서는 이제 당연히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그래서 처분을 받지는 않았고요. 이게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는 우리 이 스튜디오 안에 있는 우리 네 여자들이 어릴 때 같은 경우에는 학창 시절에 이런 어떤 갈등이 있어도 너네 사과해.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해. 뭐 앞으로는 절대 괴롭히지 마.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끝나던 문제들도 물론 상황이 너무 심각하면 안 되겠지만 좀 그렇게 아이들 간의 다툼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문제들까지도 법적으로까지 번지게 되는 요즘의 상황이 사실 법적으로 가해자로 낙인이 찍혀버리면 이게 일단은 성인이 돼서도 계속해서 문제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세상이 많이 삭막해졌죠. 정말 요즘은 진짜 뭐 친구한테 정말 비속어 이런 것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정말 친구가 기분이 나쁠 만한 그런 얘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그게 경우에 따라서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친구하고 있으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해야 되는 이제 시대가 온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억울하게 학교폭력 누명을 쓰고 변호사님을 찾아온 학생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네. 네, 이분은 어떤 경우입니까? 네, 의뢰인분의 자녀가 같은 반 친구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하며 괴롭혔다라고 신고를 당해서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근데 자녀는 자기는 그 아이한테 그 친구한테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한 적이 없다. 전혀 없다라고 했으나 이제 피해 학생이 그 진술 자체가 굉장히 뭐 일관되고 구체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학교폭력이 인정이 돼서 그 사건 때문에 저희한테 이제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을 의뢰하셨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사례들을 보면 드라마나 영화처럼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나뉜다기보다는 이게 경계가 굉장히 모호한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형사처벌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는 형사처벌은 소위 말해서 이게 정가가 남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형법정주의 아래서 법으로 정해진 죄에만 처벌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학교폭력이라는 거는 굉장히 범위가 강범위하고 또 그 내용도 조금 모호할 수가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누군가는 이게 폭력을 느낄 수가 있는 거고 누군가는 이게 폭력이 아니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일단은 학교폭력이 접수가 되고 피해자 입장에서 일단 진술을 하니까 또 피해자 쪽에서는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아지지만 일단 아무래도 피해자 위주의 이제 처분이나 이런 게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폭력이고 누가 봐도 괴롭힘이다의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내가 느끼기엔 이게 괴롭힘 아닌가 싶은 그런 모호한 경우에도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됐을 경우에 가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 상대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해서 과도한 장난을 친 경우에 그런 경우는 조금 그냥 바로잡는 걸로 끝날 수도 있는데 이게 법적인 문제까지 되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말씀 주신 사건 같은 경우에는 누명을 좀 벗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점에 주력을 하셨어요?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 학생이 좀 과장되게 좀 진술을 하고 허위 사실에 대한 진술한 부분들이 입증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 이 친구랑 그런 내용을 이제 그 카카오톡으로 나눴던 다른 친구가 좀 굉장히 좀 양심에 걸려해서 그 내용을 전달해줘서 그걸 증거로 확보하여 제출해서 학폭 처분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변에서 목격한 친구들의 증언이 굉장히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만약에 내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해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했을 때 내 아이도 물론 그렇지만 상대방 가해 학생들도 미성년자인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가해 학생들의 부모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일단 미성년자 자녀이다 보니까 우리가 법상 이제 책임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만 13세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만 13세 이상이 되면 이제 불법 행위를 할 수 있는 책임 능력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만 13세가 안 되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책임 능력이 딱히 있다고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아이를 상대로 너가 불법행위 했으니까 손해배상해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 아이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님을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법원에서도 그렇게 부모님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판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책임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 가해 학생한테도 청구할 수 있고 가해 학생의 부모님이 또 이 아이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만 13세 이하에는 부모를 상대로 그리고 만 13세 이상에는 부모와 또 그 당사자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간혹 가다가 이건 조금 벗어난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그 현장에 있었던 선생님들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일단은 학교 안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사실은 1차적으로는 그 학교의 책임이거든요. 학교와 학교 선생님이 책임인데 근데 이제 선생님이 그 책임의 범위가 벗어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행위 때리면 안 돼 이런 행위 당연히 선생님이 교육을 하실 때 누가 누구를 괴롭히거나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근데 이제 그거를 선생님의 말씀을 이제 벗어나서 하는 경우에는 선생님 책임 범위에 벗어나는 거지만 선생님이 이제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실수로 그랬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학교 측의 책임을 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고의로 한 행위까지 선생님한테 물 수는 없죠. 그렇죠. 네, 책임의 범위 벗어나니까요. 이런 이야기도 나중에 한 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자창을 통해서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도 올라왔네요. 저희 손자가 중3인데요. 현재 학폭으로 뇌수술을 3번 하고 눈 시력도 회복이 덜 되었는데 퇴원을 해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입원하고 수술했던 그런 일부 기억까지도 못하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공부는 포기하고 건강하게 지내는 게 우선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대요. 너무나 착한 손자였는데 안타깝습니다. 그 가해자 3명 중에 1명은 구속 상태라고 했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정도까지 폭력을 했다면 3명 중 1명이 아니라 3명 모두 다 처벌이 필요한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이런 분도 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우리 국민의 변호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너 시작할 때 말씀해 주셨던 직접 맡으셨던 사건은 또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네, 이 피해 학생의 치료비와 피해 학생과 부모님 모두의 정신적 위자료가 다 인정돼서 네, 승소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학교 폭력에 대해서 내가 피해자다라고 느꼈을 때는 앞서 이제 증거 자료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증거 자료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까? 필요합니까? 일단은 만약에 목격한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그 목격한 친구하고 뭐 카카오톡을 나눈다거나 아니면은 전화 통화를 하는 거를 이제 대화자가 녹음은 합법이니까 녹음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남겨둘 필요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사이버 불링처럼 SNS상에 했다고 하면 다 캡처를 해놓으셔야 되고 삭제하기 전에 그다음에 뭐 실제로 또 목격했던 다른 친구들의 또 그런 내용 그런 친구들이 갖고 있는 자료들도 있으니까 그 친구들이 또 다른 친구들이 갖고 있는 자료가 있다면 또 부탁을 해서 확보를 둘 필요도 있고요. 그렇죠. 이게 간혹 가다가 현장에서 선생님께 이렇게 진술을 하거나 현장에서 뭔가 말리는 게 좀 어려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본인들이 너무한다 싶어서 증거를 이렇게 찍어두거나 사진 찍어두거나 아니면 그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과 좀 이렇게 뭐 카카오톡을 나누거나 이렇게 대화를 해서 내가 그 당시에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를 본 다른 친구가 있다라는 거를 명백하게 증거로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학교 선배가 자고 있던 제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는데 제가 괜히 뼈 부러졌다고 다음날 깁스를 하고 와서 너 때리다 부러졌으니까 병원비 내놔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저희 학창 시절 때를 얘기하면 이런 폭력이라기보다는 약간 장난?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추억거리가 되는 것 같은데 요즘은 학교 폭력을 추억거리라고 얘기를 했다간 큰일 나는 세상이 돼버려서 물론 정도가 너무 심해졌다라는 것도 있지만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이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의 미래가 너무 이런 것들로 사소한 일까지도 아이들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게 조금은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끝으로 오늘 방송 들으시는 동기 분들에게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반드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으실까요? 네, 학교 폭력은 우리 아이들한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이러한 피해를 입고 있다면 절대 참거나 숨지 말고 부모님과 선생님이 도움을 받아 학교 폭력에서 벗어나셔야 하고 만약 내가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고 있다면 초기에 최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대응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네. 방관자 폭력과 관련해서도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법전 OX 퀴즈 정답을 알려드려야 될 텐데 자, 오늘의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제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해서 정신적, 신체적인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요. 가해 학생이 아직 미성년자인 것을 고려해서 대신 그 학생의 부모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라는 문제였습니다. OX 정답은요? 정답은 O입니다. 네. 13세 이하와 이상을 기준으로 조금 달라졌었는데 그 얘기도 잠깐 해주실까요? 네, 13세 이하일 경우에는 책임 능력이 없다고 봐서 보통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가해 학생과 부모님을 다 같이 청구할 수 있고 13세 이하인 경우에는 가해 학생의 부모님을 상대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문득 지금 얘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는데 앞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성인이 돼서도 트라우마로 남아서 학교 폭력을 당했던 그 당시의 사건을 후에 성인이 된 후에 이제 이런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떤 게 필요해요? 뭔가 사실 그 당시에 폭력의 행위나 이런 거에 대한 증거는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소멸시효라는 게 있는데 이러한 불법행위, 내가 학교폭력 행위를 있은 날로부터 10년, 그다음에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 기간이 도가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일단 증거도 증거이나 또 그렇게 소를 제기할 시한이 도가돼서 이제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생깁니다. 네.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시간은 지났지만 내가 이 사실은 꼭 알리고 말겠다라고 해서 조금 공인이 된 사람들이나 조금 유명세를 탄 분들의 학창 시절 학교 폭력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또 반대로 역소송을 또 당하고 뭐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명예훼손의 그 고의가 있다고 본다면 일단 뭐 그러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내가 허위 사실이었고 그것이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째 공인으로서의 굉장한 이미지 타격이 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요. 형사 고소를 해서 인정이 되거나 기소가 되거나 하면 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뭔가 다 법으로 해결을 해야지 어쨌든 이루어진다라는 게 오늘 참 씁쓸한 비타민이었습니다.